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백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인생설계 원픽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설계 원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순동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가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용어나 보장이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많이 헷갈리들 하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순동입니다. 네, 좋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최지혜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빈틈없이 고객님들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자산지킴이 보험 전문가 최지혜입니다. 네, 자산 지킴이 우리 전문가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근정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늘 고객님을 대하겠습니다. 부산 보험 전문가 이근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공장 화재 보험인데요. 소순동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공장 화재 보험을 준비해 왔는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오늘 콕 집어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 의무나 알리 의무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고지 의무 빼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제 주변 분들께 제가 이야기해드릴 정도입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진행자님처럼 전문가들 많이 만나고 사례를 듣다 보면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식으로 가입하거나 고지를 잘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 모호한 사안들과 보험사의 분쟁으로 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은 공장 화재보험이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대표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님 모두 공장 물건 화재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또 전문가님들도 이 내용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소송 얘기도 나오고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장은 요율과 구조물을 정확히 조사해서 고지를 해야 인수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종종 보험금을 지급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장 금액이 감액되고 보장
지급이 거절되게 되면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례가 그 소송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시간도 길고 비용도 길어져서 그 사업자분들이 고통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공장 화재보험 가입 시 내 공장 환경에 맞게끔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장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분들도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지만 그 업태에 따라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으셔서 그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으시는데요. 우선 화재 보험을 크게 나눠서 일반 물건과 주택 물건, 공장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 화재 보험은 건물 대장과 그 물건과 보통 동일합니다만 공장은 실제로 가보시면 등기 외에 미등기, 천막 그리고 사업장에 등록돼 있는 업종과 업태가 다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그 안에 장비나 기계류가 많아서 그 중고 기계는 얼마로 감가를 잡아야 되고 신규로 도입한 장비는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 전문 계약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사고 발생 시 좀 더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꼼꼼히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엔 좀 불편스럽지만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줄이고 그리고 보상을 못 받는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장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장화재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건축물 대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주변에 그 소개나 검색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연락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꼭 직접 만나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설계사분들이 대표님과 공장을 들면서 수기로 메모하고 배치도를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막 같은 경우 육안으로 보이죠. 이런 부분은 대표님이 알려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떤 부분이 미등기인지 어떤 부분은 중축했는지 그런 부분들만 전문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또 전문가들이 공장에 가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공장 실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1000평을 임대하신 다음에 거기에 500평은 공장을 짓고 또 나머지는 창고로 쓰고 뭐 이럴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하셨다가 사실 공장으로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니까 용적률이 40%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40%밖에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몇몇 대표님은 1, 2층으로 지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1, 2층으로 짓게 되면 용적률이 40%니까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공장을 가보면 그 천막도 있고 증축한 그 공간도 많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도 많아서 저희 설계사들이 직접 가액을 측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 건물, 창고 이런 부분이 손실되었을 때 계약자가 있게 되는 손해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액이라고 하는데 전문 설계사분들은 이 가액을 잘 측정하셔서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등기나 중축, 확장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니까 꼭 만나셔서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화재 보험 때문에 충북 소재의 그 특장차 업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대표님이 일전에 우리 공장에 화재가 나는데 보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전문가님, 그런데 화재가 났다라고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고요? 그럼 대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공장 화재 보험 시작할 때 작은 화재도 피해액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장 못 받았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 얘기를 마저 쭉 들어보니까 그 공장 옆에 조그만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 열병 남짓한 졸업식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서 본 건물의 그 공장동까지 화재가 번진 사고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공장의 그 조그만 공장에 보험 가입을 안 함으로 해서 그 업체 대표님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번 건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면책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유행의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고 말고도 미등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막이 공장과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복합 구조로 할지 4급 천막 구조로 할지 또는 3급을 적용할지는 보험 심사자와 소통하면서 건물 급수도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로 다시 짚어드리면 가액을 설정하시고요. 건물 등기와 미등기를 체크하시고요. 건물 급수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누출, 스프링 사고 누출, 누수특약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부족한 분이 많지만 네. 좀 쉽게 네, 좋습니다. 알아들으셨는지요?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공장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공장 화재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가액을 산출하려면 미등기나 중축 확장만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꼭 만나서 상담하시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내용을 아마 체크해 두시고요. 앞으로 보험을 재가입하시거나 그리고 또 신규 가입하실 경우에 한번 체크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보험이 없어서 보장을 못 받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공장 화재 보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아셔야 할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공장 물건에 가면 증권이 있는데요. 그 증권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장기 재무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일반 특종보험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0억 이상이 넘어가는 물건은 해외 재보험자 출자를 통해서 요일로 재보험을 태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재보험을 태운다는 게 보통 영문 패키지 보험인데요. 패키지 보험이라 함은 그 장점이 약간의 올 리스크예요. 화재, 폭발, 붕괴, 침강, 그리고 지진 특약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빼고는 다 된다. 그래서 패키지 보험으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달가액 특약, 감가상각이 아니라 재조달
보상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대권 특약, 지진담보 인수가 쉽진 않은데 지진담보도 그리고 또 천막까지도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어가는 물건은 영문 패키지 보험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업 특종 보험으로 설계를 한번 해 봐드리고요. 기존 동일 조건 1안, 2안 같은 경우도 보험 가입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건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가입 평가를 하되 아까 물가 환율을 반영해서 그 제도랄 차액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감가 적용한 실보험 가액을 산출해서 이거에다 현실적인 보험료를 쉽게 설계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3안은 업한 제조달 가액을 보상받는 제조달가 보험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들께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대표님도 숙지하셔서 그 좋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주제를 듣고 나니까 남은 두 가지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우리 최지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선정해 주신 주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 현대인의 생활에서 운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건 운전자 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건 자동차 보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사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전문가님 먼저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수는 약 2,600만 대,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계신 분은 약 500만 명대로 이제 차량 소유자 중 20%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건데요. 결국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80%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가입을 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주변에서 이제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가입만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단순히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활용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운전자 보험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더욱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네, 꼭 필요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행정적인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럼 꼭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미 여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사고가 안 나니까 괜찮다고 하시며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느끼시지 못하시는데요.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꼭 필요한 필수 보험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보장 대상의 차이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운전자 개인이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질 때 이를 보장해주고, 반면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손해를 보호하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은 차량과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다르니까 이 차이점을 꼼꼼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며 1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되죠. 특히 갱신일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갱신 일자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차량에 입힌 손해, 즉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주고요.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사건화 됐을 때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하신 분은 차량 소유자 중 20%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장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적 책임 비용, 즉 합의금과 벌금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죠.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운전자 본인의 상해 후유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상해 후유증이나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후유장의 보장은 특약으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완해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첫째, 둘째, 셋째로 딱 꼽아주시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신다고 했던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얘네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12가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면허나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처럼 명백한 위법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면책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주요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요즘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사고가 바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구간인데요. 이 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벌금만 해도 최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한 위험성과 책임의 무게 때문에 2020년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률도 상승했고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운전을 더욱더 조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사고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데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따라다니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 안정, 부부 안정, 가족 안정 등으로 운전자를 정해진 범위로 제한해 놓으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가입자 개인을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장을 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내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두 보험의 차이가 감이 안 오신다면 보험료 예시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보험으로 개인의 사고 이력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보험료의 폭이 아주 넓은 편이에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월납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운전자 담보만 넣을 경우 자가용 기준으로는 월 10,000원대, 영업용 차량의 기준으로는 월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위한 민사적 보장,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형사적 보장으로 성격과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 보험료를 말씀해 주시니까 명확하게 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주변에 보면요.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렇게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운전자 보험은 월 5만 원이에요. 저는 10만 원짜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작 왜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거고 아나운서님 혹시 적립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적립금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마트에서도 적립하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이 적립금이 운전자 보험에도 있나요? 네, 이제 적립금은 보험 안에 들어있는 저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금액이 보장용이 아니라 저축용으로 적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 특약만으로 보면 영업용 차량은 월 3만 원, 자가용 차량은 월 10,000원대면 충분한데요. 그런데 보험료가 월 2만 원, 3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10원 단위로 세세하게 떨어지지 않고 딱 떨어지는 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건 대부분 적립금이 포함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장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굳이 운전자 보험 안에 적립금을 넣어서 보험료를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금액으로 운전자 보장을 강화하거나 별도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에 따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면 그 안에 불필요한 적립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필요한 보장만 깔끔하게 구성해서 가성비 있는 보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많이 낼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은요, 한 번 가입해서 쭉 유지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보험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고 보통 2, 3년이 지나면 보장 한도나 약관, 보장 내용이 크게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 보험료는 월 1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보장 금액이 무려 2억 원이지만 보험료는 더욱 저렴합니다. 즉 보장은 7배 정도가 늘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게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는 보통 2, 3년 주기로 운전자 보험을 교체해드릴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보장 내용이 변경되거나 한도가 확대되면 먼저 연락을 드려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탑승 중 사고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약 5개월 전쯤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을 반영해서 보험사들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약관을 전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경사로에 주차를 했는데 브레이크나 파킹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운전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도 예전에는 보상하지 않는 비탑승 중 사고라는 면책 조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의 탑승 중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 사고와 동일하게 형사상 책임에 대한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은 옛날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만큼은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중요한 보장을 놓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지 3년 이상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리모델링을 받아보시고 같은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립금은 빼고요. 비탑승 중 사고는 보장하는 최신 운전자 보험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제 다들 증권을 꺼내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분실하신 분들께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발송이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권을 꺼내봤더니 적립금은 분명 0원인데 보험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인 경우도 계실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운전자 특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대 2억 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쓸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시 받을 수 있는 벌금은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핵심 보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해특약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상해특약들은 20년 난 100세 만기식으로 종합보험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는 꼭 필요한 운전자 특약만 넣고 월납보험료는 소멸되더라도 부담 없이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고 가성비 있는 가입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해 특약은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도 짚어주시죠. 네, 첫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필요한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료 아끼는 꿀팁으로 적립금, 상해특약은 빼고 꼭 필요한 운전자 특약만 컴팩트하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입하신 지 3년이 넘으셨다면 리모델링이 필수,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훨씬 더 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이근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나운서님. 네. 혹시 살면서 적어도 이 병에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병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병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치매가 정말 무서운데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는 치매라는 병은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무서운 병으로 존재하는데요. 최근 이 치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런가요? 어떤 병이죠?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바로 간병이라는 말인데요. 네. 예전에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말이 간병의 효자 없다라고 바뀔 정도로 최근에는 이 간병이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병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나중에 짐이 되기 싫어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효도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지 사실 어르신들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고요. 살면서 누구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님, 최근에는 이 간병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필수인 간병보험을 아나운서님은 준비해 두셨을까요? 사실 저도 아직은 좀 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실손의료비나 암보험은 준비해뒀는데 간병보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간병보험이 왜 필수이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이는 표처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는데요.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실까요?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질문을 주시니까 생각해보자면 한 85세 정도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아프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을 조사해 보니 평균 기대 수명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8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60대 노년층 어르신들을 보면 세 가지 고질병,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이 만성질환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요. 수명을 85세로 가정한다면 60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남아있는 25년,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은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치료와 퇴원을 반복해야 된다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기술은 날날이 발달하고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5년이 아니라 40년을 가까운 시간을 질병과 싸우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깊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많아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다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많아서 간병비 또한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요즘은 가족들이 지역에 함께 사는 것도 드물고 또 설령 가까이 있다고 해도 자녀분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족 중 누군가 아프더라도 가족이 간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나 내가 아팠을 때 또는 내 가족이 아팠을 때 간병인을 사용했다라고 대답을 한 게 90% 이상인데요. 이렇듯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과 좀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간병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이 간병 비용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어요. 아나운서님은 하루에 간병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세요? 아, 저 이거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비용이 좀 맞죠.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일당 15만 원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음. 하루 현재 간병비 일당은 하루 15만 원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이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인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가족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이 간병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간병비는 매년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셈인데요. 문제는 뇌출혈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간병인 비용만 해도 연간 4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비는 별도죠. 이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니 설사 형제들끼리 이 병원비를 분담한다고 해도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더불어 간병을 하면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그 간병비 때문에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아버지를 굶겨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는데요. 이렇듯 최근에는 가족끼리 이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 이렇듯 간병 비용은 감당하지 못할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연을 보면 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은 현재 혹시 여유자금 2억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 2억이요. 지금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현금 2억 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금액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아들이 병원에 늙은 노모를 내팽개치고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해서 경찰이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디 가셨어요? 하니 참 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들이 나보고 죽으래요. 병원에서 죽으래요. 그런데 쉽게 죽어지지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님, 이 아들 정말 불효자식이죠. 네, 아유, 전문가님 소개해주신 사례를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일어나고야 말았네요. 네, 맞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부모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자식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에 아들 입장이 되어본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본인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계속 아프시다. 또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자식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방금 그 아들의 한 말처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그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아나운서님, 스스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가족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론 내 자식을 페르나로 만들 수 있는 간병. 어떠세요? 치매가 무서우세요? 간병이 무서우세요? 아,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간병이 더욱더 무섭다라는 게 바로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병보험 꼭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병보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1단과 간병인 사용 1단으로 나누는데요. 다쳐서 상해로 입원했을 때 또는 아파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둘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간호간병통합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1단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파견해주는 방식인데요.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고 48시간 이내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입원 후 첫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계속 간병인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퇴원할 때까지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입원 1단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험인데요. 다만 48시간 이내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할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간병인 사용 1단인데요. 이 간병인 사용 1단은 내가 고용한 금액만큼 간병인을 고용한 후에 고용한 금액만큼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여 가입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바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간병인을 사용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할 경우도 있고 또 불편함 느끼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럴 때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 협회에다가 등록해서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그 간병인 고용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간병비 사용 1단은 인건비 상승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한 금액 외에는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사실 결국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체증형 특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는 내가 간병받아야 할 10년 또는 20년 뒤에 인건비를 상승해서 고려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 이상을 인상하는 방식이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보장이 2배로 늘어나는 특약이 있는데요. 가입 시 이러한 특약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간병보험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간병보험 미리 준비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